오늘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당정청이 새해 첫 회의를 열고 설 민생 대책을 점검했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오늘로 딱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의 총선 준비 상황을 살펴봅니다. 뉴스엔 특별기획 2020년 신년 특집 회담. 오늘은 주승용 국회 부의장과 함께 새해 정치권의 과제를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1월 6일 뉴스엔입니다. 먼저 이 시각 국회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를 열어서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상정하겠다는 날짜가 오늘이었습니다. 또 유치원 3법 등 처리를 기다리는 법안들이 있는데요. 처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국회의사당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윤선 기자. 네, 국회의사당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본회의가 열리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양 기자 오늘 열릴 수 있겠습니까? 네, 당초 오늘 본회의 개최가 유력했습니다만 오늘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오늘 오전 회동을 가졌고요. 심 원내대표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의 주재로 본회의 개최 여부를 논의를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문 의장이 설 명절 전에 국민께 드릴 선물을 내놔야 한다. 어떻게든 여야가 합의해서 본회의 계류 중인 민생 법안을 다 처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법이 한국당이 크게 반대하지 않는 만큼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법안 처리에 나서도록 합의를 도출해 오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 의총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한국당이 4시 반부터 열고 있는 의원총회에서 필리버스터 고수 입장을 내놓더라도 오늘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그렇다면 본회의는 9일에서 10일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양 기자. 자, 오늘 본회의가 무리라고 판단한 이유가 있을까요? 또 다음 본회의는 언제쯤으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민주당이 오늘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입장을 정리했다는 소식인데요. 앞서 민주당은 오늘 저녁 7시에 본회의를 열겠다. 그리고 한국당을 제외하고서라도 4+1 협의체를 가동해서라도 법안 처리를 하겠다라는 방침을 정했었습니다. 하지만 변수가 생겼습니다. 바로 내일과 모레죠. 이틀 동안 열리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입니다. 다른 국무위원과 달리 국무총리는 인사청문회뿐만 아니라 국회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시 말해 본회의에 임명동의 안건을 올려서 표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다른 야당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겁니다. 한국당도 고민은 깊습니다. 일단 선거법과 공수처법 처리에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섰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민주당이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여야 비쟁점 법안을 민생 법안이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것도 부담 요인입니다. 한국당이 본회의가 열린다면 다시 필리버스터를 하게 될지, 앞으로 여야가 협상 과정에서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의사당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회방송 양윤선입니다. 네, 양윤선 기자 리포트처럼 지금 오늘 본회의는 좀 열리기가 어려운 걸로 정리가 된 것 같은데요. 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차 좁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 입장 차이 어떤 건지 홍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새해에도 자유한국당이 무책임한 정쟁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더 이상 국회를 마비시켜선 안 된다며 조속히 본회의를 열고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유치원 3법, 민생법안 등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작년 내내 국회를 마비시킨 것에 대한 일말의 반성도 없이 올해에도 국민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이 남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위해 쪼개기 임시국회를 열려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민생 법안이 산적한데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부터 처리하겠다는 것은 좌파 독재 기반을 굳히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새해부터 또 쪼개기 국회를 하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정치를 복원해서 국민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그런 노력을 민주당이 하지 않는다면 다가오는 총선에서 엄격하게 심판받을 것입니다. 여야가 공방을 벌이면서도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비롯해 민생 법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회 방송 홍혜진입니다.
민주당이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고 있는 패스트트랙 법안인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유치원 3법을 한도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회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패스트트랙 법안에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유치원 3법이 남아 있습니다. 먼저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핵심은 검찰의 권한을 줄이고 경찰의 권한을 늘려 검찰과 경찰의 기존 수사 지휘 관계를 상호 협력 관계로 재설정한다는 것입니다. 경찰에게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이 갖고 있던 수사 지휘권은 폐지합니다. 대신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 시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경찰이 지체 없이 이행하고 결과를 통보하도록 해 검찰의 통제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또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 공직자, 선거범죄 및 대형 참사, 경찰 공무원이 범한 범죄 등으로 제한했습니다. 또 다른 패스트트랙 법안은 사립유치원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극식법, 이른바 유치원 3법도 있습니다. 모든 유치원의 국가회계관리 시스템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고 셀프 징계를 막기 위해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유치원 원장 겸임을 못하게 했습니다. 또 학교극식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시켜 급식 관련 부정피해를 예방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은 유치원 3법에 대해 유치원 설립자의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자체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한국당 수정안은 사립유치원 회계를 국가지원 회계와 일반 회계로 나누고 일반 회계에 대해선 관할청이 운영과 편성의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또 설립자의 사유재산이 유치원 설립 운영에 사용된 만큼 보전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회 방송 한도영입니다. 네, 바른미래당을 탈당한 8명의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보수당이 출범했습니다. 개혁 보수 재건과 젊은 정당을 기치로 내거는데요. 김동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로운 보수당이 어제 중앙당 창당 대회를 열고 창당을 공식화했습니다. 국회의원 8명이 참여한 새 보수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에 이어 원내 4당으로 출발하게 됐습니다. 새 보수당의 창당을 실질적으로 주도해온 유승민 의원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보수, 개혁 보수를 지켜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가다가 제가 죽으면 제 후배가 또 그 길을 갈 거고 한 사람씩 그 길을 가다 보면 저는 우리 대한민국 정치가 바뀌어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8석을 80석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새 보수당은 하태경, 오신환, 유이동, 정운천, 지상욱 의원 등 5명을 공동 대표로 선출했습니다. 하 의원이 먼저 책임 대표를 맡고 이후에 한 달씩 돌아가며 책임 대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원내대표에는 유이동 의원, 총선 기획단장에는 이혜훈 의원, 유승민 의원은 보수재건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새 보수당은 공화와 정의, 법치와 평등,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젊은 정당 등을 4대 핵심 가치로 내걸었습니다. 젊은 층이 주도하는 정당, 자유반공을 넘어 공정의 가치를 우뚝 세우고 그 공정을 대한민국 곳곳에 뿌리내리게 하는 정당이 우리 새로운 보수당입니다. 맞습니까? 새 보수당 지도부는 오늘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천안함 46 용사묘역과 제2연평해전 전사 묘역 참배를 시작으로 첫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새 보수당은 1호 법안으로 공무원 시험에 1%의 군 가산점을 주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길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오늘 오전 새해 첫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설 연휴 전 민생 대책을 점검했습니다. 당정청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금 지원을 7조 원으로 확대하고 재정 지원을 통해 일자리 사업을 최대한 조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규 자금과 만기 연장 등의 사회 지원 자금을 현재 83조에서 90조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학자금 대출 금리도 현행 2.2%에서 2%로 0.2%포인트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검찰이 한국당 의원 108명 중 23명의 의원을 기소한 것은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불법에 대한 비폭력 저항은 무죄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황 대표는 기소된 의원들의 순환은 당의 순환이고 자유민주주의의 순환이라며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리는 등 모든 힘을 다해 지켜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당 정상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손학규 대표는 자당 소속의 주승용 국회부의장을 위원장으로, 최도자 임재훈 의원으로 선관위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신환 전 원내대표 등 일부 의원이 탈당한 가운데 바른미래당은 원내대표 선출을 조속히 선출하고 본격적인 당 정상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선거법 표결 당시 국회 경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자유한국당 김명현 의원을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유인태 총장은 김 의원이 지난 27일 본회의 당시 의장석 주변에서 경호 업무를 수행하던 국회 경의 오른쪽 무릎을 가격해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고발된 내용은 사실 무근이라며 당 차원에서 사무처를 상대로 명예훼손이나 무고 혐의로 고발하는 등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로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딱 100일 남았습니다. 민주당은 촛불혁명의 완수를 위한 재집권을 얘기하고 있고요. 한국당은 현 정권에 대한 심판을 강조하면서 총선 승리의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이소희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촛불혁명의 완성을 위해서라도 이번 총선 승리를 내줄 수 없다는 각오입니다. 지난 총선부터 이듬해 대선, 재작년 지방선거까지 연신 승리했던 민주당. 이번 총선 승리로 문재인 정부의 남은 개혁에 힘을 싣고 다음 대선까지 바라보겠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인재 영입과 공약 마련에 박차를 가하며 본격적인 총선 국면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서 이명박 박근혜 시대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촛불혁명으로 시작된 개혁과 민생주의 시대로 나아가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민주당은 좋은 후보, 좋은 정책으로 당당히 총선에 임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현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각오입니다. 파탄난 경제와 민생을 제자리로 돌려놓겠다고 연일 주장합니다. 당내 의원들이 탈당과 불출마를 선언하며 위기를 맞은 가운데 한국당은 총선 승리 카드로 보수 대통합을 들고 나섰습니다. 새로운 정계 개편을 통해 과반 의석을 되찾겠다는 겁니다. 통합추진위원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통합추진위원회는 이기는 통합의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경제와 민생을 다시 일으키고 지금 우리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한 길은 오직 통합뿐입니다. 한국당의 보수 대통합 제안에 바른미래당과 새로운 보수당은 아직까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 우선 바른미래당 당권파는 양당 모두 비판하면서 제3의 정치를 주장하고 있고, 새로운 보수당 또한 진보와 보수 모두 몰락했다며 자신들의 주도로 야권의 새 판을 짜겠다고 밝혔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여러 변수도 예상됩니다. 오늘만 해도 대한신당이 정계 복귀를 선언한 안철수 전 의원에게 러브콜을 보낸 가운데 범야권의 정계 개편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이소희입니다. 네, 이슈 분석 국회방송의 김희연 또 김세정 두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지금 보니까 이소희 기자 100일 남았다고 지금 국회 마당에서 비를 맞으면서 리포트를 했는데요. 얼마 전에 그 12월 17일 날 120일 전에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이 됐죠. 네, 맞습니다. 근데 벌써 100일 남았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각 정당들 총선 준비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 같은데, 김현 기자 먼저 민주당의 총선 준비 상황 살펴볼까요? 네. 오늘 민주당이 공천관리위원장을 확정했는데요. 5선에 원혜영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원 의원은 5선 중진 의원으로 당내 사정에 밝고 또 이번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공정성까지 담보될 수 있다는 지도부의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원 위원장의 주도하에 공관위원 구성이 마무리되면 공천 심사에 착수할 계획이고, 이와 함께 설 연휴 전후로 선거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며 본격적인 선거 체제로 전환한다는 방침입니다. 이해찬 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는 분들과 전문 영역에서 뛰어난 역량을 가진 인재들을 영입하고 있고, 시스템 공천으로 좋은 후보들이 안정적으로 경선에 임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인재 영입에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어제도 4호 인재를 영입했네요, 김 기자. 이번에는 검찰 개혁을 뒷받침하는 인사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네, 민주당은 말씀하신 대로 총선 준비에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선 인재 영입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어제 고검장 출신의 소병철 순천대 석좌 교수를 4번째로 영입했습니다. 소 전 고검장 영입은 정부와 민주당의 검찰 개혁과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해찬 대표는 소 전 고검장이 지난 참여정부 시절 검찰 개혁안을 만들기도 했던 만큼 향후 검찰 개혁 완수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소 전 고검장 소개를 하자면 검찰 퇴직 후 고질적인 전관예우 관행을 끊고자 대형 로펌의 영입 제안을 일체 거절하고 변호사 개업도 하지 않아 법조계에 신선한 파문을 일으킨 인물입니다. 민주당은 설 연휴 전까지 매주 화, 목, 일요일에 순차적으로 6명 이상의 인재 영입을 더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민주당의 공천관리위원장 원혜영 의원 임명 또 인재 영입 관련 들어봤는데요. 야권 준비 상황도 좀 살펴보죠. 김세정 기자. 야권은 지금 통합이니 뭐니 정계 개편도 맞물려 있어가지고 상대적으로 조금 이렇게 준비 상황은 좀 늦어지는 느낌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각 야당이 총선 준비와 동시에 이 정계 개편에도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준비가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요. 특히 정계 개편 상황에 좀 주목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한국당이 이번 총선 승리를 위한 카드로 꺼내든 것은 바로 통합입니다. 중도와 보수 진영에 빅텐트를 쳐야 한다는 건데요. 한교안 대표는 보수가 뭉치지 않고서는 이번 총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며 모든 세력을 아우르는 통합추진위원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통합이 없이는 절대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1야당이자 자유민주 세력의 뿌리 정당인 우리 자유한국당이 앞장서서 통합의 물꼬를 트겠습니다. 네, 그런데 통합의 카운터파트너 격이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보수당의 입장은 좀 달라 보이는 것 같아요. 네, 하태경 책임 대표는 낡은 보수의 집을 허물고 이 새로운 보수 중심의 빅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거든요. 이 말은 한국당이 아닌 새로운 보수당 중심의 이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또 통합 논의의 한 축이죠. 정계 복귀를 선언한 안철수 전 의원의 행보가 주목되는데요. 이 안 전 의원은 야권의 우선 과제는 통합이 아니라 혁신의 문제이고 현재 제1야당으로는 현 정권의 실정을 막을 수 없다며 한국당과의 통합설에 선을 그었는데요. 이 안 전 의원의 귀국 후 행보가 야권 정계 개편의 변수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총선 게임 룰 이야기 좀 해보죠. 이번에 총선에서 새롭게 이제 개정이 된 공직선거법 제한적인 연동형 비례대표죠. 그래서 준연동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김수정 기자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기존에는 이 전체 의석이 아닌 비례대표 의석에 대해서만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의석을 배분했는데요. 예. 이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득표율에 연동해서 이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 A정당이 10%의 정당 득표율을 기록했다면 이 전체 의석의 10%를 A정당이 다 가져가게 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비례대표 의석을 통해서 전체 의석수를 보장받게 되는 겁니다. 네, 그 정당 득표율로 이제 전체 300석을 기준으로 각 정당들의 의석수를 나누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지역구에서 당선된 당선자가 그 배정된 의석수보다 부족할 경우에 이것을 이제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우는 건데, 그렇게 된다면은 앞으로 정당들의 의석 상황 어떻게 변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 개정된 선거법은 현행대로 지역구 253석에 비례대표 47석 의석으로 구성되는데요. 이번 선거에서 연동률이 적용되는 비례대표 의석수는 30석입니다. 이 연동률이 적용되는 의석수, 캡을 씌운다고 표현하는데요. 이 캡 적용은 비례대표 47석 전체가 아닌 30석으로 제한해서 연동률 50%를 적용하고요. 나머지 비례대표 의석인 17석은 기존 방식처럼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배분됩니다.
네, 김희영 기자와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서 이제 우리 국회는 여러 정당이 경쟁을 하는 다당제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 정당 득표율은 높지만 지역구 당선자가 적은 군소 정당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러면은 이 한 정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고 거대 양당제가 아닌 셋 이상의 정당이 경쟁하는 다당제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오히려 군소 정당이 난립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최근에 결혼정보회사를 앞세운 결혼미래당이나 핵확산 금지조약 탈퇴를 주장하는 핵나라당 등 신생 정당들이 이번 총선에 출사표를 던질 예정이거든요. 명칭도 상당히 다양하네요. 네, 맞습니다. 예. 다당제가 안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의견과 군소 정당이 난립해서 전국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의견 등 다양한 관측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 관심이 더 쏠리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회 방송의 김희현, 김세정 두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이라인 문신이나 눈썹 문신 등 반영구 문신 시술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합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오늘 관련 토론에 임채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최근 반영구 문신은 부정적인 인식 대신 미용 시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눈썹 문신이나 아이라인 등 화장에 필요한 부분을 관리하는 데 활용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미용업소에서 하는 문신 시술은 불법입니다. 의료법상 의사면허증이 있는 사람만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불법이라고 규제만 할 게 아니라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 감독 시스템 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제도와 관련해가지고는 시술 환경, 시술 자체에 대한 안전성, 자격 제도에 관련된 부분들뿐만 아니라 안료에 대한 부분, 안료에 대한 거는 이제 환경부에서 식약처로 지금 좀 더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토론에서는 문신 시술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비의료인의 시술을 합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혈행성 감염 교육 등을 이수해야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엄격한 양성 제도 구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해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인증 기관을 통해서 그 안에서 필기와 실기,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제도, 사람한테 하는 임상까지도 다 인증한 그 교육자가 했다는 사인을 받고 나서 이제 어떤 그 주 라이센스라든가 아니면 나라의 라이센스를 이제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어지는데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합법화가 되면 일자리 창출과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반영구 화장은 지금 현 시장에서 22만 명 정도의 그 아티스트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합법화가 되면 일단은 22만 개의 일자리가 생길 거고 일반 여성들이나 주부들이 굉장히 많은 이 창업 시장에서 뛰어들 거라고 생각하고 반영구 화장의 합법화를 위한 국회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20대 국회에서 입법화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회 방송 임채원입니다. 오늘의 정치 키워드 탑3 시간입니다. 1월 6일 정치면을 장식한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키워드의 주인공, 내일과 모레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입니다. 20대 전반기 국회의장 출신인 정 후보자는요, 더불어민주당 6선 중진 의원으로 대표적인 경제통이자 미스터 스마일로 불릴 만큼 온화한 성품 그리고 너그러운 리더십을 보여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에게 뜻밖의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입법부 수장이었던 정 후보자가 행정부 2인자 자리를 수락하는 건 상권분립 훼손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건데요. 지명 발표 때부터 불거졌던 상권분립 훼손 논란에 정 후보자는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국회의장 출신이기 때문에 적절한지에 대한 고심을 했는데 국민을 위해서 할 일이 있다면 그런 거 따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판단으로 지명을 수락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현직 국회의장이 국무총리가 되는 것은 상권분립 위반의 문제가 있겠지만 국회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국무총리 또는 국회의원의 겸직이 허용돼 있다며 상권분립 훼손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국당은 정 후보자의 증여세 탈루 의혹과 재산신고 누락 의혹,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 등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인사청문회에서 송국 검증을 벼르고 있습니다. 정세균 총리 후보자 서열 2위 국회의장 자리보다 서열 5위 국무총리 자리에 오르기가 더 힘겨운 모습인데요. 내일부터는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죠. 과연 정 후보자가 야당의 날카로운 공세를 피해 무사히 인중전국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 키워드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새로운 보수당 하태경 책임대표와 오신환, 유이동, 전운천, 지상훈 공동대표 등 5명에게 뒤늦은 창당 축하 난화문을 보냈습니다. 새로운 보수당은 어제 중앙당 창단대회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는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이 참석했고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축하 화환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한국당에서는 아무도 참석하지 않은 채 화환도 보내지 않았는데요. 정치권에 따르면 주요 정당의 창당 출범식엔 당 차원에서 화환을 보내거나 직접 축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관례로 통합니다. 특히 황교안 대표가 새 보수당과의 보수 대통합 추진 의사를 밝힌 점을 감안하며 축하 화환을 보내지 않은 것을 놓고 이례적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오늘 오전까지 논란이 이어지자 황교안 대표는 새 보수당 5명의 공동대표에게 하루 늦은 창당 축하 난을 보냈고 오후에야 각 의원실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 보수당에서는 한국당이 화환을 보내지 않은 것이 실수가 아닌 보수 지지층을 놓고 경쟁할 새 보수당에 대한 견제 심리가 작동한 것 아니냐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한국당 관계자는 새 보수당은 변함없는 보수통합 1순위 대상이라며 통합을 시도하는 와중에 창당 자체를 축하하는 일은 모순이라고 생각해 하루 늦게 축하난을 보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유가 어찌됐든 축하 타이밍을 잘못 잡은 자유한국당과 맘상한 새로운 보수당의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보겠고요. 또 보수 우파의 통합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이뤄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의 정치 키워드입니다. 검찰이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 충돌로 약식 기소된 자유한국당 의원들 중 장제원, 홍철호 의원에게 당성 무효형에 해당하는 500만 원의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국회법상 국회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게 돼 있는데요. 검찰은 국회 선진화법의 입법 취지를 무력화하지 않기 위해 고민 끝에 구형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검찰의 구형대로 선거가 이뤄지면 장제원, 홍철호 의원은 오는 4월 총선에서 당선되더라도 의원직을 잃게 되는데요. 장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은 검찰과 법원으로부터 구형 액수를 통보받은 적이 없다며 설사 보도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당의 방침에 따라 검찰에 직접 출석하지 못한 상황에서 받은 구형인 만큼 정식재판 철구를 통해서 충분히 소명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약식 기소된 장제원, 홍철호 의원이 벌금 500만 원형을 구형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속 의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황교안 대표는 불법에 대한 비폭력 저항은 무죄라며 헌정질서 수호의 위인들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국당 당내에서는 벌써부터 당을 위해 나선 사람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총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지금 황교안 대표는 소속 의원들을 다독이고 혼란을 수습할 대응 방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정치 키워드 탑3였습니다.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해주시면 해동범위라를
네, 이번 시간은 뉴스엔이 2020년 새해를 맞아서 특별 기획으로 준비한 신년 특집 대담입니다. 올 한 해 정치권에 주어진 역할과 과제는 무엇인지 국회의장단 또 각 당 지도부 그리고 상임위원장들을 차례로 모시고 특집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주승용 국회 부의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2020년 지혜와 풍요의 상징인 흰지혜 경자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먼저 국민 여러분들께 새해 인사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회 부의장 주승용입니다.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고 건강한 한 해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금년은 쥐의 해라고 합니다. 쥐는 부지런하고 또 풍요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금년 한 해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풍요스럽고 무엇보다도 좀 경제가 좋아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특히 남북 간의 관계가 개선되어서 남북 평화가 좀 오래 지속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네, 아무래도 20대 국회에 대한 평가를 제가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맨 먼저요. 20대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 냉담함을 넘어서 아주 비판적입니다. 물론 20대 국회뿐만이 아니라 역대 국회 말마다 역대 최악의 이런 비판이 있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국회 정기국회도 고성 속에서 끝났고 이어진 임시국회들도 필리버스터 맞물리면서 상당히 사나운 국회였는데요. 20대 후반기 부의장을 맡은 부의장님으로서 20대 후반기 국회 종합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뭐 국민들께서 평가를 해주신 바대로 역대 최악의 국회였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어서 국회를 책임지고 있는 의장단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부의장이 되면서 그래도 전반기 국회에서는 사상 초유의 대통령을 탄핵을 했었고 그 당시 분위기로는 우리나라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권력 구조를 개편해야 된다라고 해서 개헌의 필요성이 아주 본물처럼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개헌이 된다면 20대 국회는 나름대로 평가를 받는 국회가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개헌마저도 유야무야 되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대신에 우선 개헌을 먼저 하고 또 개헌에 맞춰서 선거제도를 개선해야 되는데 개헌이 안 된다고 한다면 선거제도부터 먼저 개선하고 그래서 다당제 체제를 만들어서 다당제 체제 하에서 개헌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해서 선거제도를 이렇게 논의하기 시작했는데 최근에 참 필리버스터까지 해가면서 이 문제가 좀 벌성사납게 이렇게 통과가 돼서 대단히 아쉽습니다만은 사상 최초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가 개편이 되어서 금년 4월 달에 총선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는지 당초의 어떤 취지대로 좋은 취지대로 이렇게 평가 결과가 나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단히 참 기대가 되고 또 이것이 그래도 나름대로 어떤 취지대로 잘 됐으면 좋겠는데 뭐 이성정당을 만든다 해가지고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네, 지난해도 한 여론조사 업체가요, 2019년 국가사회기관 신뢰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국민의 국회 신뢰도는 2.4%로 거의 꼴찌에 가까웠습니다. 그만큼 과감한 국회 개혁이 시급한 상황인데요.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국회가 되기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저는 국회법이 많이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참 임시국회를 2번 열면서 아마 헌정사상 최초로 2번 다 필리버스터를 해서 아마 제가 2번의 임시국회 동안에 41시간을 사회를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상 처음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정말 실익도 없고 성과도 없는
그런 필리버스터를 해서 의회가 마무리되고 또 이렇게 벌성사납게 의결이 됐는데요. 저는 그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도 저는 다당제가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당제의 폐해, 이것은 선거가 끝나자마자부터 바로 이렇게 서로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 반대하고 발목만 잡는 그런 양당제의 폐해는 이제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20대 초반에도 국민의당이라는 정당이 출연을 해서 상당히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면서 나름대로 평가를 받았습니다마는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그것마저도 유야무야 돼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국회가 저는 오히려 여소야대 국회 때 모든 법안을 많이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지금 자유한국당에 무조건 반대만 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대립과 갈등의 국회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좀 그런 국회가 이루어지는 제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것을 서로 좀 머리를 맞대고 좀 진지하게 의논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주승용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역대 국회를 따져보면은요, 사실상 여소야대일 때가 성과를 거뒀을 때 오히려 많습니다. 그 점에서 양면성이 있긴 한데 지금 아쉬운 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두 가지를 강조해 주셨는데요. 정말 그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개헌을 우선적인 과제로 던졌다는 점, 그걸 먼저 못했기 때문에 선거제도 개편 말씀하셨는데 다당제에 대한 소망이 굉장히 강하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 향방을 좀 볼 수가 있겠군요. 부의장님은 일단 그 부의장단으로서 활동도 하셨지만 국회의원으로서 그동안 활동하셔서 우수의원 상 받고 이런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의원님들은 우수의원 상을 여러분들이 많이 받으시니까 그걸 떠나서 주승용 부의장님 의장 활동 잘하신다는 평가들이 굉장히 많은데 직접 말씀하시긴 그렇지만 그래도 입법 활동으로서 조금 이것은 조금 내가 바람직스럽다, 자랑스럽다라는 것들 좀 말씀하신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국회에서 연구단체 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대개 국회의원들이 포럼을 만들면 경제포럼 또 남북 포럼 이런 것을 많이 합니다만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의원님들 전문가들이 많이 하시니까 저는 국민의 어떤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포럼을 하고 있는데 세계 물연구회 그리고 하나는 자살 예방 포럼 또 하나는 교통안전 포럼. 그래서 참 행복한 가정을 순식간에 불행의 나라로 이렇게 떨어뜨릴 수 있는 이런 데에 좀 관심을 가져서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좀 줄이고 자살 예방자 그리고 자살 유가족들을 좀 보살피고 또 자살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물 문제 제가 국회 사단법인 물 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데요. 제가 국회 20대 국회 들어오자마자 물연구회를 만들어서 우리나라가 지금 수량과 수질로 나눠져 있어서 수질은 환경부에서 또 수량은 국토부에서 또 농업용수는 농수산부에서 산업용수는 또 발전용수는 산업자문에서 이렇게 물이 워낙 이렇게 분산되어 있습니다. 근데 세계 전문가들 또 세계은행 발표에 의하면 20세기가 석유 전쟁 시대였다고 한다면 21세기는 물전쟁 시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 물연구회 대표를 맡아가지고 물관리 기본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부 조직법을 개정해서 이제 물관리를 일원화하자. 그 기반법을 주 부의장님이 주도하셨군요. 그래서 국토부하고 환경부하고 서로 나눠져 있던 것을 관리를 통합 관리를 해서 환경부로 일원화시켰고요. 그래서 정부조직법을 개편했고 참 우리나라 같은 선진 경제 대국이라 하면서 물관리 기본법 하나가 없어서 물관리 기본법을 찬반 토론 끝에 물관리 기본법을 제정해서 그에 대한 상당한 보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제가 지역구가 또 여수이기 때문에 참 여수 순천 여순 사건 특별법 지금 70년이 지났습니다만은
4.3 사건과 여순 사건은 쌍둥이법입니다. 어떻게 네. 보면 4.3 사건이 없었더라면 여순 사건도 발생하지 않았을 그 것인데. 지나바로 가는 과정하고 같이 물려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4.3은 특별법이 만들어져 있는데 반해서 여순 사건은 특별법이 만들어지지 않고 11,000명이라는 그 당시에 무고한 국가 권력에 의해서 희생을 당했기 때문에 네.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마는 이번 국회에서 상당히 어려워질 것 같고 또 106분이나 동의를 해서 서명을 받아서 발의를 했는데 너무 기간이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원천적으로 반대하시고 또 민주당에서도 당론으로까지 채택이 됐습니다마는 무관심해서 아직까지 통과되지 않고 있는 것은 대단히 아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정말 아쉽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의장단으로 참여하고 계시면서도 그렇게 상당히 소명으로 가지고 있는 그것을 관철시키지 못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민주당에서도 당론으로 확정이 됐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사 정리 기본법으로 처리하자. 여순 사건만 별도로 빼서 과거사에서 빼서 취급할 수는 없다. 이것이 민주당의 또 많은 중론이 때문에 아직까지 지금 진일보하지 못하고 예. 있는 것은 대단히 아쉽고 21대 국회에 가서도 이 문제는 해결돼야 된다. 왜냐하면 70년이 지나기 때문에 예. 증거라든지 또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지금 돌아가시고 계시기 때문에 증인 또 진상규명이라든지 명예회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지역사업 관련된 문제 앞으로도 계속 과제가 되겠는데 또 아무래도 지역구 소속 의원이기 때문에 지역 현안들도 뭐 간과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의 지역 현안 관련해서 조금 이거는 내가 조금 기여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제가 아시다시피 제가 지방 의원서부터 시작해서 또 군수 또 시장을 거쳐서 사선까지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그다음에 의장단까지 가셨죠. 예, 네. 그랬는데 저는 참 우리 여수하면 세계 박람회 기억나시죠? 네. 예. 저는 세계 박람회의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천 군수 때 최초로 세계 박람회를 제안을 해서 15년 만에 성공적으로 개최를 했기 때문에 보람이 있고 우리 여수는 또 산단도시고 수산도시고 하지만은 지금은 완전히 관광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광도시가 된 것에는 수도권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불리했었는데 세계 박람회로 인해서 도로라든지 철도망 같은 것이 많이 좋아져서 지금 관광객들이 한 1년에 1,300만 정도가 찾아옵니다. 연 5년간. 예. 그래서 세계 박람회 이유가 완전히 달라졌는데 이제 금년 2월 달이면 또 여수와 고흥을 잇는 5개의 연륙연도교가 준공이 됩니다. 그리고 또 금년에 백야화태라고 해서 섬과 섬을 연결하는 5개의 다리를 착공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금년 중에 남해와 여수를 잇는 또 해저터널을 타당성 조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수는 원래 순천으로 인해서만 들어올 수 있었는데 이제는 여수에서 고흥, 여수에서 남해, 여수에서 광양, 이순대교를 거쳐서 이래서 여수가 사통팔달의 도시가 되기 때문에 또 여수 쪽이 오히려 훨씬 더 관광지로서 부각되지 않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상당히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박람회도 있었지만 또 이후에 장범준의 여수 밤바다 노래가 또 분위기 만드는데 많이 기여했겠습니다. 저 컬러링이 여수 밤바다입니다. 네. 아, 컬러링까지. 예, 예. 네. 좀 많은 성과를 내주셨습니다. 또 21대 총선이 약 100일 앞으로 다가왔지 않습니까? 예. 매번 그랬듯이 이번 총선을 앞두고도 각 당마다 세대 교체의 바람이 아주 거세게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의장님께서는 이번 총선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예. 또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번 4월 15일 총선은 문재인 정부의 중간평가라고 저는 일단 규정을 하고 싶고요. 또 작년에 만들어졌던 선거제도의 첫 번째 시행하기 때문에 결과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아시다시피 과연 또 이 선거제도에 대한 편법 정당이 만들어져서 당초의 취지를 많이 퇴색시킬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걱정스럽습니다. 저는 지금 국민들께서 문재인 정부 들어와 가지고 경제도 안 좋아지고 특히 외교가 미국과의 관계라든지 일본과의 관계라든지 뭐 북한과의 관계라든지 뭐 중국과의 관계까지도 안 좋아서 상당히 걱정스럽고 거기에다가 뭐 부동산 정책도 신뢰가 있지 않고 또
또 교육 정책도 상당히 좀 오락가락하는 면이 있고 이런 것에 대해 걱정하면서도 그래도 남북 관계 하나만큼은 문재인 정부가 해낼 것이라고 믿었는데 네. 오히려 남북 관계가 2년 전에 비해서 더 안 좋아진 것 같아서 국민들께서 많은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 뭐 낙하산 인사라든지 뭐 이런 것은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그래서 국민들께서 현 정부에 대해서 많은 불만과 실망을 갖고 있고 예. 그렇다고 해서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잘하고 있냐 이건 또 아니거든요. 오히려 더 호감도가 비호감도가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반대만 하고 밖으로 장애투쟁 일변도고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아주 정치에 대해서 국회에 대해서 아주 식상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정말 지금 무당층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제3의 중도 정당이 만들어진다면 예. 저는 한번 큰 성과를 기대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저는 선거를 많이 치렀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 바른미래당을 중심으로 해서 예. 시간은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빨리 제3의 정당을 만들어서 중도 개혁, 너무 좌로 너무 우로 치우치지 않는 중도 개혁 정당을 만들어서 한번 이번 선거를 치른다면 다당제도 이루어지고 예. 또 무당층의 국민들께서 많은 또 관심을 가질 수 있을 정도가 될 것 같다 해서 빨리 제3의 정당이 출현하기를 기대합니다. 네, 주승용 부의장께서 이제 국회의장단의 일원인 부의장으로서 또 지역구를 또 책임져야 되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또 더불어 정당 정치인으로서 여러 가지 좀 가지를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에 비해서 아쉬움을 말씀하셨는데요. 총선 이제 정당 재편 등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긴 하겠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적어도 이것만은 좀 남은 기간 동안 해줘야 기대를 좀 충족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핵심적으로 조금 조언과 주문하고 싶은 게 있다면요.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남북관계가 잘 될 줄 알았거든요. 네. 작년에 뭐 3번의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2번의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루어져서 정말 곧 통일이 멀지 않았구나. 많은 국민들께서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네. 오히려 너무 빨리 나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까지 했는데 오히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너무 결과가 오히려 과거보다 더 안 좋아진 느낌이 든다는 생각이 들면서 네. 저는 뭔가 대북 정책의 개선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국민들께서는 무엇보다 민생입니다. 경제 문제에 대해서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게 한결같은 바람입니다. 지역에 내려가 보면 정말 비어있는 건물이 너무 많고 상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가슴이 아프고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지금 뭔가 하여튼 문재인 정부 3년, 4년째를 맞이하면서 이 경제 문제 한 면에 대해서는 또 부동산 정책 면에 있어서는 좀 정책의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문재인 정부에 좀 주문을 하면서 너무 청와대 위주의 정책, 청와대 위주의 국정 운영 이것을 좀 탈피해서 내각에게 권한을 많이 좀 위임하는 좀 그런 정책과 경제 전문가들의 좀 의견을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거운동 국면이 가니까 20대 국회가 실제로 얼마나 활동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공식적으로는 5월 말까지 임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5월 말까지 임기인데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떤 역할을 지금 20대 국회 마지막에 조금 점수를 많이 하고 싶으신지요? 예, 어쨌든 마지막까지 지금 2월 국회가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또 이 대립과 갈등의 정치에서 빨리 좀 탈피했으면 좋겠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들어오고 난 뒤로 더 대화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저도 원내대표를 해보고 당의 요직을 맡아서 활동을 해봤습니다만은 낮에는 이렇게 서로 다투다가도 또 밤에는 만나서 또 술 한잔 하면서 이렇게 또 한 가지 주고 한 가지 받고 이렇게 해서 뭔가 성과를 내 나갔거든요. 좀 속도는 느리지만은 좀 그런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정치로서 좀 구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국민들도 아마 그걸 바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경제안녕 국민께 덕담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지금 국민들은 무엇보다도 좀 국민들 좀 먹고 살게 해줬으면 좋겠다. 네.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부작용이 많았던 한 해였기 때문에 좀 그런 정책의 전환 그리고 세계의 전문가들, 경제 전문가들은 내년에는 좀 경제가 좀 나아질 것이다, 세계 경제가 나아질 것이니까 저도 많은 기대를 해보고 우리나라도 좀 경제가 좋아져서 국민들이 좀 어느 정도 좀 살만 나는 그런 경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우리 정치권에서도 제발 싸우지 말고 좀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치를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예. 네, 조승용 부장님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년 특집 대담 주승용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최근 건조한 날씨 속에 크고 작은 산불이 이어지는 등 겨울철 대형 산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10년 동안 겨울철에 발생할 산불은 전체 22%에 이르는데요. 건조한 날씨에는 작은 불씨가 큰 화재로 번질 수 있는 만큼 불씨 관리 철저히 하셔야겠고요. 겨울철 맞아서 각 가정에서 전기 난방기구 사용도 잦아지고 있습니다. 전열기구 사용에도 각별히 주의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까지입니다.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위해서 내일도 뉴스엔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